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대 문명 두 번째 시간, 바로 인도와 중국 문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한번 환기해보고 들어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죠? 네, 4대 문명의 전체적인 개관을 우선 해봤어요. 뭐였죠? 그러니까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는 자연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뭐였죠? 네, 농사짓기 좋은 큰 강, 그리고 북위 20도, 40도에 해당하는 따뜻한 기후, 넓은 평야, 이런 자연적인 환경에서 4대 문명이 형성이 되었죠. 그 4대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뭐였죠? 관계 농업, 농업 생산력과 인구의 증가, 잉여 생산물의 발생, 그리고 뭐의 사용? 청동기의 사용으로 인한 정복 전쟁. 이런 관계 농업과 청동기 사용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발생한다?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뭐가 형성돼? 도시와 도시 국가, 그리고 도시국가의 특징, 바로 뭐였죠? 성벽, 신전, 문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죠. 이렇게 관계농업, 청동기, 계급, 도시, 도시국가, 문자, 이런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한번 빌드업 해봤어요. 그리고 이 4대 문명의 첫 번째로 뭘 공부했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했죠. 이 둘을 비교하는 기준은, 네, 맞습니다, 자연환경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폐쇄적인 지형에서 개방적인 지형에서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폐쇄적인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이민족의 침입이 적고 굉장히 안정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문명, 이렇게 개방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폐쇄적인 이집트 문명, 이 둘을 기본 뼈대로 해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토대로 그들의 정치체제, 그들의 종교관, 내세관,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4대 문명 두 번째, 바로 인도와 중국 문명에 대해서 공부해볼 시간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인도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인도 문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둘로 나눠봐야 돼요. 이 인도 문명은 그 강의 이름을 따서 인더스 강에서 형성된 인더스 문명과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한 겐지스 문명, 이렇게 우리가 둘을 나누고 이 또 둘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비교하는 그게 오늘날의 인도를 바라보는 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뭐 TV에 나오는 그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그 럭키 씨나 인도인들을 보면은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죠. 그죠?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인을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다가 인도인을 보면은 쟤들은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르지? 뭔가 토종 아시아인의 느낌보다는 되게 뭔가 이국적인, 특히 유럽과의 혼혈 느낌이 되게 나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인도인들은 우리랑 왜 생김새가 다를까? 자, 한번 볼게요. 오늘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오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뭐랑 뭐를 공부한다고요? 네,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 이 두 가지가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이고, 우선 우린 지금 인도 문명을 공부할 거고요. 이 인도 문명은 인더스 문명과 겐지스 문명을 나누시고,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 여기 나오죠? 인더스 문명은 이제 BC 2500년경에 성립이 되는데, 그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 여기 지도에서 아까 봤죠? 어디가? 여기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 바로 인더스 문명이에요. 여기 인더스 문명 이렇게 나오죠?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인더스 문명의 발생, 바로 어느 강? 인더스강.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교과서나 EBS 교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지역 명칭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인더스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 여기에서 이제 인더스 문명이 태동했다 해서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 이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강의 상류랑 하류는 구분하실 줄 아시나요? 네, 한번 볼게요. 이 강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이 바다로 나가는 부분, 여기가 강의 하류고요. 그리고 이 내륙 지방, 여기를 우리가 강의 상류라 그래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어디서 형성됐다? 인더스 강의 상류, 여기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인더스강 전체에 형성된 게 바로 인더스 문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위치를 내용과 지도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에서 인더스 문명을 형성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인도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이에요.
드라비다족. 자, 이 사람들이 문명을 형성할 때는 뭘 기반으로 했냐? 당연히 모든 문명의 시작은 청동기예요. 청동기를 기반으로 문명을 만들고, 우리 알고 있죠? 청동기에 기반한 초기 문명의 특징. 어디서 권위를 빌려온다? 하늘에서. 바로 재정일치적인 신권, 신정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이 만든 도시 이름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죠?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우르크. 이집트 문명에서는 멤피스 테베. 그리고 지금 이 드라비다족이 청동기에 기반해서 인더스 강에 만든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 이건 바로 뭐냐? 모헨조다로. 도시 이름이에요. 하라파. 우르크, 멤피스 테베랑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가 대표적인 도시 유적인데, 여기 지도에 나오죠? 모헨조다로 하라파. 인더스 강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도시 유적이 발견됐을 때 전 세계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도시가 너무 구성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여기서 시작하자 하다가 막 살면서 자연적으로 막 규모가 늘어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짓고,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도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여기 나오지만 바둑판 모양으로, 그러니까 일정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일정하게 구획을 해놓고서 구역을 나눈 철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규모의 체계적인 도시였다는 거야. 심지어 건물을 뭐로 만들었냐? 벽돌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지어진 철저한 계획 도시다. 바둑판 모양. 심지어 이 도로들은 다 포장도로예요. 그냥 흙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로 옆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상하수도 시설, 배수 시설까지 마련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에, 곡물 창고에, 광장에, 성채까지 너무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발굴이 잘 안 돼. 너무 많이 파괴되고 막 유실되고 이래서 아직도 이 고고학적인 탐사가 진행 중인데, 선생님이 아까 청동기에 기반한 모든 문명은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늘에서 권위를 빌리는 재정일치적인 신권정치, 신정정치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잖아. 그럼 가장 중요한 유적이 뭐예요? 신전이에요. 왕궁이랑 신전. 근데 이게 아직 발견이 안 됐어. 이제 주의하세요.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만한 도시 유적에서 이게 없을 리가 없다. 근데 아직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존재는 분명히 했을 건데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 사람들이 썼던 문자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그쵸,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썼고요. 이집트는 파피루스의 상용 문자를 썼죠. 이 인더스 문명에서는 그림 문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그림으로 문자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그림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짐승입니다. 동물을 그려놓은 건데 그냥 동물이 아니라 뿔이 하나 달려있는 짐승을 그려놓은 게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아마 그 짐승을 신성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일각수라 그래요. 하나의 뿔이 달려있는 짐승. 그리고 이 일각수를 그들의 인장, 도장에다가 되게 많이 새겨놨어. 그게 굉장히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 사람들은 그림 문자를 썼고, 그 대표적인 그림 문자의 종류 하나가 일각수고, 이 일각수를 새겨놓은 일각수 인장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중요한 건 아직 해독이 안 됐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EBS 교재에서 굉장히 오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수 인장이 존재하는데 해독되진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이 팩트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옵니다. 요거예요. 모헨조다로에서 출토된 유물, 뿔이 하나 달린 동물, 일각수가 새겨진 인장. 요거죠. 일각수 인장. 일각수 인장. 아직 해독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옆에는 또 제사장이나 왕을 상징하는 청동기 문명, 재정일치적인 신권, 신정정치라고 했죠. 제사장이나 왕을 상징하는 인물상 등이 출토가 됐다 해서 이런 사진이 나오면 인더스 문명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또한 놀라운 거는 이 일각수 인장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도 일각수 인장이 발견돼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각수 인장이 발견된다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인더스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로 간에 교류를 했다는 거야, 교류를.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체가 그냥 개방적인 지역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류가 있었다. 이것도 EBS 교재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는 인더스 문명이 왜 쇠퇴하고 몰락했느냐? 1800년경에 그들의 그 중심지인 인더스강, 여기가 맛이 가버려요. 인더스강의 흐름이 변하고 이 기상이변 이런 걸로 자연재해가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 무시할 게 아닌 게 지금 현대 문명도 자연재해 터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지금 산불 나가지고 어때요? 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특히 이런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큰 힘을 발휘했겠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합니다. 이렇게 힘을 잃고 쇠퇴하는 인더스 문명의 그 틈을 노리고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바로 이 인더스 문명을 무너뜨리는 아리아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리아인들은 원래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얘들은. 중앙아시아에 사는 유목민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 인더스 문명으로 틈을 노리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얘들이 쳐들어올 때 스티키를 쓰고 옵니다. 얘들은 철기를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인더스 문명이 이 아리아인들의 이 이주와 침입을 막아낼 수 있을까? 가뜩이나 자연재해 홍수로 인해서 힘이 약해졌는데 철기를 가지고 유목민들, 싸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전투력이 뛰어난 유목민들이 철기를 가지고 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또 기본적인 피지컬도 아리아인들이 월등합니다. 드라비다족, 인도 원주민들보다. 이 아리아인은 여러분들 그 백인 계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그 말하잖아. 우리 아리아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겠다. 그 아리아인이 나중에 이제 떠돌다가 인도로 내려온 애들도 있고 유럽으로 넘어간 애들도 있어. 걔들이 이제 그 게르만족의 원료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뜩이나 피지컬도 우월한 백인 유목민들이 철기를 가지고 오니까 이 쇠퇴한 인더스 문명이 이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철기를 가지고 온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1500년경에 BC 1500년경에 이 인더스 문명의 근거지가 어디였죠? 그죠?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 여기가 이 서북 인도 지방이 정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인더스 문명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요. 이 모헨조다로 하라파를 철저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별로 활기가 지금 안 좋아. 지금 인더스강 자체가 되게 맛이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문명을 파괴시킨 이후에 BC 1000년경에는 새로운 근거지인 겐제스강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 지도에 나오죠. 겐제스강. 이걸 넘어가게 돼서 여기에 근거지를 두고 겐지스 문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의 대표적인 강이 겐지스 강이잖아. 얘들아, 그지?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BC 1000년경부터는 이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겐지스 문명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어디서요? 겐지스 강에서. 이걸 형성한 애들이 누구라고? 드라비다족이 아니에요. 정복민인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이었던 아리아인들이 뭘 가지고? 철기를 가지고. 자, 여러분, 얘들은 정복민들입니다. 당연히 이 인도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이방인, 정복민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본인들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인도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폐쇄적인 신분제들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인도에도 인도인들을 옥죄고 있는 카스트 제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 제도입니다. 다시 좀 글을 쓸게요. 카스트 제도. 자, 이 카스트 제도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자, 1계급 브라만 종교 사제들입니다. 자, 1계급 브라만이고요. 이들의 역할은 사제로서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제2계급은 크샤트리아로 이들은 무사나 귀족을 지칭하고요. 정치 군사적인 업무에 종사합니다. 3계급은 바이샤로 평민에 해당하고요. 농업, 목축, 상업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1계급 브라만부터 3계급 바이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얘들이 바로 아리아인이에요. 여기에 포함하는 게 인도의 정복민 아리아인들입니다. 그럼 드라비다족을 포함한 인도의 원주민들은 제4계급 노예에 해당하는 수드라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오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밑에 이 카스트 제도에 포함조차 되지 못하는 수드라 아래에 있는 존재도 있어요. 이름하여 불가촉천민이라고 있어. 이 진짜 그 뜻 그대로예요. 불가촉. 접촉조차 금지된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아리아인들은 이 차별적인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인도의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요. 이게 얼마나 엄격한 신분제냐면은 이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카스트 제도에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신라의 골품제를 여기에 비교하는데 골품제는 카스트제에 비하면 완전 선녀입니다. 골품제라는 게 원래 귀족들 이제 신라의 골품제는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예요. 하지만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왕부터 노예까지 인도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고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고정되어 있고요. 신분 간의 이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태어나면 그 신분에서 살고 죽는 거야. 직업, 삶, 결혼 모든 게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후드라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냐면은 후드라가 외출할 때 필수품이 뭔지 알아요? 빗자루랑 쓰레받기야. 왜? 자기가 지나온 길을 풀면서 와야 돼. 난 더러운 사람이니까. 길을 밟는 것만도 길을 오염시키니까.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인도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후드라 출신의 여자랑 크샤트리아 출신의 남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남자 집안에서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카스트 제도, 당연히 인도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초에 여러분 인도 원주민이라 생각해봐. 드라비더족이라 생각해봐. 아리아인들이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싫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철기로 여러분 뚝배기를 깨버린 다음에 카스트 제도라는 신문지 하에서 여러분 노예로 만들었는데 당연히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이 원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이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정신을 지배하는 게 뭐야? 사상을 지배하는 게 뭐야? 바로 종교잖아.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종교를 만드는데 그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풀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의문을 가졌어야 돼. 카스트 제도 보시면 1계급이 누구야? 사제인 브라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신분제에서 1계급은 누가 가야 돼? 그치? 크샤트리아 같은 이 귀족들이 1계급이 돼야 정상 아닌가요? 보통 대부분의 신분제도는 귀족이 1신분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브라만, 사제들이 1신분입니다. 크샤트리아 귀족 무사가 2신분이고요. 그 이유가 이거야. 결국 그들이 카스트 제도를 정당하게 만든 종교. 핵심이 뭐야? 브라만교. 그 사제인 브라만 이름을 딴 브라만교야. 그러니까 이 브라만교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1계급이 브라만입니다. 자, 이 억압적인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온 종교가 사제들의 그 명칭을 딴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는 카스트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겁니다. 자,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일단 브라만교, 종교잖아요. 종교라는 거는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브라만교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뭐냐? 얘들은 자연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태양, 물, 불, 바람 같은 자연현상인데 자연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네,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종교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종교적인 의례, 의식, 종교 예법이 복잡하니까 더 복잡해지고 당연히 그 종교적인 예법이 복잡할수록 그 종교 행사를 집행하는 사제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한 게 뭐냐면 야, 후드라들아, 너희 후드라인 거 열받지? 근데 너네 그 생각 안 해봤어? 왜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후드랄까? 그거는 말이야, 들어봐. 우리의 삶은 지금 현실뿐만 아니라 윤회라고 하는 고리 속에 있는 거야. 윤회가 뭔지 알아? 우리의 삶은 전생과 현생과 후생으로 나눠져 있어. 그중에 지금 우리는 현생을 살고 있는 건데 너희가 후대로로 태어난 이유는 너희는 전생에 너무나 나쁜 일, 나쁜 업을 많이 쌓았어. 그래서 전생에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나쁜 업이 지금 현생으로 이어져서 윤회의 고리 속에서 현생으로 너희 업이 이어져서 너가 후드라로 태어난 거야. 그럼 너가 어떻게 해야 이 윤회의 고리 속에서 다음 세계만큼은 후드라가 아니라 바이샤나 크샤트리아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지금 현생에서 너희가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가 다음 후생에서는 바이샤나 크샤트리아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업을 쌓을 수 있어? 그래, 지금 우리 말 잘 듣고 이 사회에서 얌전히 착하게 사는 거야. 그래야 다음 생을 노려볼 수 있지. 요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요? 네, 윤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윤회의 굴레. 전생, 현생, 후생의 굴레 안에 있고 이 속에서 너희가 쌓아놓은 업이 지금 너희의 삶을, 다음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 윤회랑 업이요, 저 그거 불교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 네,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애초에 불교라는 종교가 어디서 나왔죠? 네, 인도에서 나왔죠. 불교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 너무나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브라만교를 깨부시기 위해, 반박하기 위해 나온 게 불교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윤회랑 업은 인정을 해요. 근데 핵심은 뭐야? 이 브라만교 깨부실 거면은 이 윤회랑 업의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불교에서 이 브라만교를 반박하기 위해 이 윤회랑 업의 굴레를 깨부시기 위해 불교에서 들고 나온 게 바로 해탈, 열반이에요. 해탈.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 모든 윤회와 업의 굴레를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처의 뜻이 뭐야? 먼저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붓다, 석가모니. 그게 이제 근데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쳐오는 과정에서 이런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지배층의 입맛대로 딱 보면 귀족, 왕이나 귀족이 좋아하는 게 윤회랑 업이잖아. 신분제를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 삼국시대에 들어온 초기 불교는 이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윤회랑 업이 되게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점점 들어오면서 아, 불교는 단순히 이런 차별적 종교가 아니구나. 핵심은 윤회랑 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해탈이구나. 어떻게 해야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신라 후기로 가면 누가 나와요? 원효나 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불교가 왕실 귀족에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 자연현상을 신격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되게 잘 나와요. 베다라고 하는 경전, 브라만교의 경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브라만교가 또 왜 중요하냐? 오늘날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무엇이죠? 네, 인도인들의 대부분이 믿고 있는 종교, 힌두교잖아. 이 힌두교가 브라만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인도의 각종 토속 신앙들이 모여서 나온 게 4세기의 굽타 왕조에서 나온 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서상적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사진은 그 모헨조다로 그 인더스 강에서 드라비다족이 만든 인더스 문명 대표적인 도시 유적 모헨조다로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반듯 계획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유적이 발굴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리아인들이 파괴한 것도 있지만 이 유적지를 더 심하게 파괴한 애들이 있어. 인도가 나중에 근현대 시대에 누구의 식민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네, 대영 제국, 영국의 식민지가 돼요. 영국 애들이 인도에 철도를 까는데 벽돌이 모자란 거야. 아씨, 벽돌 모자라네. 어디서 벽돌 좀 구해오지? 돈 아까운데? 뭐야? 여기는 웬 놈의 유적지인데 벽돌이 이렇게 많아? 꽤 쓸만한걸? 이러고 다 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 연구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인더스 강 상류 펀자브 지방에서 드라비다족이 청동기에 기반해 만든 인더스 문명과 BC 천년경에 겐지스강 유역에서 아리아인이 철기를 기반으로 만든 겐지스 문명, 이 둘을 비교했어요. 이 연결고리가 바로 아리아인 철기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 이제 해결이 가능하죠. 왜 인도인들은 우리랑 생김새가 다를까? 그러니까 원래 인도의 원주민, 이 드라비다족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의 원주민들이 이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인 아리아인에게 정복되는 과정에서 원래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 드라비다족 같은 원주민들은 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남쪽 내려가면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딱 인도 남쪽 가서 보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가 우리랑 되게 비슷해. 진짜 정통적인 아시아인이야. 그러면은 지금 인도의 북부, 이 주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야?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아리아인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랑 결혼하면서 나온 혼혈. 그게 지금의 인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서양적인 걸 가진 거는 다 이주민, 이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 아리아인들에게 정복되는 과정에서 나온 혼혈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원주민은 남쪽 끝에 있어. 자, 이렇게 우리가 인더스 문명, 겐지스 문명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중국 문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문명. 여러분, 이 중국 문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크게 하왕조, 상왕조, 주왕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맨 첫 번째 이 하나라, 하왕조 얘들은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체가 없어. 자, 설명해 드릴게요. BC 2500년경에 황허각 유형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이 하나라, 하왕조가 존재했다라는 그 실체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유물과 유적이 아직 발견과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근거도 없는데, 그런 유물 유적이 없는데 얘들이 존재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록이 있거든. 기록상 최초의 왕조야. 이 기록이 바로 뭐냐면
한나라 유명한 역사학자, 나중에 한 무제에 의해 거세를 당하는, 군형을 당하는 사마천이 만든 사기라는 역사서가 있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기라고 하는 책이 워낙 이제 공신력이 있는 역사서라서 사람들이 한나라 황왕조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어. 얼리토 유적이라고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 이게 학술적인 논쟁이 안 끝났어요. 아마 교육과정이 바뀌면 이게 또 뭐 입증될 수 있겠죠. 다만 일단 여러분들은 이 한화 왕조는 그냥 기록상 최초의 왕조고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실 건 여기에요. 상나라, 은나라. 이 상나라라고도 하고 은나라라고도 하는 이 상왕조, 은왕조부터가 본격적인 중국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C 1600년경에 월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무슨 강? 황허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지도 나오죠? 이 중국 문명의 시작, 이 황허강을 중심으로 이 은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두고 형성된 게 바로 이 상나라, 은나라예요. 근데 왜 상나라, 은나라라고 계속 하냐면은 이 종족 이름이 상족이야. 그래서 종족의 이름을 따서 상나라라고도 하고요. 수도가 어디라고요? 은어라 그랬죠. 이 수도인 은어를 중심으로 해서 은나라라고도 해. 그러니까 종족의 이름을 딴 상나라, 수도인 은어의 이름을 딴 은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은나라의 유적지는 여기 나오죠. 상해, 세력 범위. 요만큼, 여기 이렇게 테두리치. 이만큼이 상나라, 은나라의 세력 범위입니다. 황허강을 중심으로요. 자, 모든 문명은 초창기에 뭐를 기반으로 했죠? 그쵸,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죠. 다 청동기 문명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청동기는 어때요? 굉장히 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동기를 쓸 수가 없어요. 누구만 몇몇 지배층들만 무기나 제사도구를 청동기로 쓰고요. 그 외에 농기구나 일상생활은 다 여전히 나무나 석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동기에 기반한 초기 이 도시 문명은 그들의 지배의 권위를 어디서 빌려온다? 하늘에서 빌려온다. 청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름하여 무슨 정치? 그쵸.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또 오류가 났네요. 네, 뭐라고요? 네, 바로 하늘에서 권위를 빌리는 재정일치적인 신권정치 혹은 신정정치의 모습을 보인다. 이거 공통점이죠. 근데 이게 특별히 이 상왕조, 은왕조, 이 상나라에서는 이 모습을 특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론 모든 문명이 이렇지만 얘들은 특히나 더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 특별히 재정일치적인 신권정치가 보인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얘들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을 하늘의 뜻을 물어서 결정을 합니다. 하늘의 뜻을 묻는다.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거예요. 국가의 그런 중요한 업무, 뭐 이번에 농사가 잘 될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뭐 여기 이 나라랑 뭐 외교 관계를 맺을까요, 말까요?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모두 하늘의 뜻을 묻는 점을 통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 모든 국가의 중대사를 점을 쳐서 결정한다면 그 모든 그런 점술 행위를 왕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이 왕을 도와주는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바로 국가의 핵심적인 지배층, 바로 정인이라는 거예요. 점술가. 얘들이 왕과 함께 점을 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점을 통해 결정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국가의 중대사를 점을 쳐서 결정한다면 뭐 전쟁할까요 말까요? 뭐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그 점을 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기록할 거 뭐가 필요해? 문자가 필요하겠지. 그치?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갑골 문자라 그래요. 왜 갑골 문자냐? 이 점을 친 거를 이 상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어디에 기록했냐? 거북이의 등딱지나 혹은 소의 어깨뼈에 기록을 했거든. 그 거북이 등딱지 갑, 이 갑이 거북이 등딱지란 뜻이야. 거북이 등딱지 갑 혹은 소의 어깨뼈 골, 여기에 기록했다 그래서 점을 친 내용을, 국가의 중대사를 우리가 이거를 갑골 문자라 그러고, 이게 바로 한자의 원형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사전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얘들은 달력을 쓰는데, 얘들은 달력을 뭘 썼다? 태음력,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똑같죠? 태음력이라고 쓰고, 혹은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은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따라 묻는 그 사후세계 관념 때문에 지배층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을 같이 묻는 훈장의 풍습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로 되게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 재정일치적인 신권 정치, 청동기에 기반한 재정일치적인 신권 정치로서 왕과 점술가인 정인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점을 쳐서 결정을 하고 그 점을 친 내용들을 거북이 등딱지나 소의 어깨뼈에 기록한 갑골문자, 한자의 원형이 되는 갑골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가 상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 상나라가 주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왜 멸망하냐? 이 상나라의 마지막 이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거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그 자료로 가끔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가볍게 들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그 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주왕이 완전 근본 없는 정치를 하는 이상한 개망난이었는데 특히 여자한테 빠져버려요. 그 주왕이 빠진 여자가 바로 달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요괴 같은 여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달기에게 빠져가지고 둘이 놀다가 뭐 무슨 짓까지 아니야. 이 주왕의 달기랑 무슨 과정에서 술로 된 연못과 고기로 된 숲을 만들어요. 나로 진짜 문자 그대로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연못을 만드는데 물이 아니라 술을 채워놔. 땅을 파고 연못을 만들고 거기다가 술을 채우고 거기에 배를 띄우고 노는 거야. 배 타고 놀다가 술 마시고 싶으면 물 떠먹는 거예요. 그 물이 그 연못에 술이 있으니까 술 떠먹고 그 배고프면은 나무에 고기 매달아 놓고 고기 먹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왜 이렇게 실수를 하죠? 술로 된 연못과 고기로 된 숲 해서 주지용님이에요. 완전 개판인 거죠. 이래서 이렇게 사치를 일삼던 이 상나라는 결국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사람들이 이 주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BC 1100년경에 주나라가 만들어지고요. 상나라,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성립이 되고 그들은 수도를 어디에 잡느냐? 수도가 바뀌어요. 초기 주나라는 여기 호경, 오늘날의 시안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를 잡아요. 이때를 우리가 여기 나오죠. 서쪽에 수도를 뒀다 그래서 서주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수도를 옮깁니다. 오늘날의 러양, 나급으로 수도를 옮겨요. 이거를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동쪽 주나라, 동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초기에 호경의 근거지를 두었다가 이민족의 침입으로 동쪽 지방인 나급으로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래서 호경의 시안의 근거지를 둔 서주시대와 나급, 러양의 근거지를 둔 동주시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하나 잠깐 상식적으로 주나라에 의해 상나라가 멸망했잖아. 그럼 이제 상나라 사람들 어떻게 되냐? 당연히 주나라 사람들은 이 상나라 사람들 핍박할 거 아니야. 나라를 잃은 상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장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상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온 거야. 상나라 사람들이 떠돌면서 하는 일. 거기서 상업이 나온 거야.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상인이라 그러잖아. 상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상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 상업.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상나라 사람들, 상업, 상인이 여기서 유대를 한 거예요. 상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 상업. 자, 아무튼 주나라는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되게 넓어져요. 그 전에 상나라는 이 황허강 인근 유역만 지배했다면 이 주나라는 이 황허강을 넘어서 어디까지? 남쪽에 양쯔강, 창장강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주나라의 세력 범위가 훨씬 더 상나라에 비해서 넓어진 걸 알 수 있죠. 황허강에서 이 창장강까지 해가지고 영토가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에 되게 고민하게 돼요. 이 주나라가 이 황허강을 넘어서 창장강까지 영토가 확대되니까 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근데 이때는 지금처럼 행정체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지역을 왕이 직접, 지도자가 직접 지배할 만큼 강력한 정치체제나 권력체제도 형성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행정체계나 아직 정치체계가 미흡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인근에 직할지, 왕의 통치력과 정치력과 행정력이 미치는 이 범위는 왕이 직접 직할지로 다스리고 아직 행정력이나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외곽 지역은 왕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통치를 맡기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왕의 직할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을 아예 말 그대로 주는 거야.
그 지역의 담당자로 임명해서 이제 내가 여기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가 이쪽 지역의 땅과 사람들을 네가 책임지고 다 다스려라. 내가 이쪽 지역에서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땅을 나누어 주고 거기에 제후국을 세운다. 이게 바로 봉건이에요. 그 외곽 지역에 땅을 나눠주고 거기 살고 있는 땅과 사람들 다 너가 책임지고 다스려라. 그 대가로 너는 나에게 세금과 전쟁 났을 때 군사적인 업무를 다 해라.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봉건제도입니다. 자, 왕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영토와 백성을 하사하고 세금과 군사적인 업무를 받는 게 바로 봉건제도인데 이 봉건에 대한 뜻을 좀 살펴봐야 돼요. 봉건. 이 봉건은 합성어입니다. 뭐랑 뭐의 합성어냐면은 분봉과 건국의 합성어예요. 분봉과 건국. 분봉 말 그대로 토지를 나누어 분봉 토지를 나누어 봉 거기에 자신의 믿을 만한 사람을 뭐로 만들어서 제후로 만들어서 백성과 토지의 관리를 맡긴다. 건국. 여기서 핵심된 건 건이죠. 토지를 나누어서 제후국을 세운다. 이게 분봉의 봉. 토지를 나누어 건국의 건. 제후국을 세운다. 봉건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은 수도 인근에 직할지만 직접 다스리고 본인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외곽 지역에는 왕이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토지랑 백성을 나누어서 분봉하여서 그 지역에 그 사람을 제후로 만드는 거야. 건국, 제후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의 통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로 왕은 세금과 군사적인 업무를 받는 거야. 여기 나옵니다. 여기 봉건제. 봉건은 토지를 나누어 주어 분봉, 제후국을 세운다는 건국의 뜻으로 왕이 제후에게 그 지역의 토지랑 백성을 하사하는 대신 조공과 군사적인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자, 근데 아까 말했죠.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 가장 믿습니까? 저를 믿습니까? 아니죠. 물론 저도 여러분이 신뢰하겠지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의 family. 여러분의 피가 섞인 가족이잖아. 가장 믿을 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제후에게 토지랑 백성을 나누어 줄 때 누구에게 나눠주냐? 왕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혈연, 가족과 친척들을 지방의 제후로 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 혈연적인 봉건제라 그래요. 왕의 친척이나 형제를 제후로 삼는다. 이게 이제 서양이랑 다른 점이야. 서양도 나중에 중세시대 가면 봉건제가 나와요. 왕이 제후를 임명하거든.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가족이나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이지만 뭘 가지고? 계약을 가지고 맺어요. 혈연적 봉건제가 아니라 서양의 봉건제는 우리 동양과 이 주나라랑 다르게 쌍무적인 계약 관계에 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계약서에 기반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군사적인 업무는 41일을 하고 세금은 얼마를 바친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왕은 제후에게 어떠한 단속도 할 수 없고 제후는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자기 지역에 세금도 걷고 백성들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말은 뭐야? 계약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이 관계는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서양에서는 이제 제후들은 왕에게 군사적 봉사의 의무가 있잖아. 왕이 전쟁이다, 제후들아 모여라 이래서 싸우는데 아까 내가 했잖아. 41일 딱 41일 지나니까 다 가는 거야. 전쟁 중인데 가는 거예요. 자 계약 기간에 명시한 기간 끝났으니 이번 집에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혈연에 기반한 주나라의 혈연적 봉건제와 서양의 계약에 기반한 쌍무적 계약관계에 기반한 서양의 봉건제 둘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여러분 이 봉건제도는 중앙집권이에요, 지방분권이에요. 그쵸? 권력을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분권이야. 여러분 이 제후의 존재를 왕이 임명한, 여러분이 작년 한국사 때 배웠던 지방관이랑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임명하는 지방관은 왕이 임명하니까 언제든지 왕이 갈아치울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왕의 손발이 되어서 왕에게 봉사하는 거야. 세금도 걷어서 중앙에 보내고 군사도 훈련시켜서 왕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진짜 그냥 왕이 부리는 신하예요. 근데 제후는 진짜 그 지역의 작은 왕 같은 존재야.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제후가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지방관을 임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군현제, 왕이 직접 지방관을 임명하는 군현제는 중앙집권이지만
이러한 봉건제는 그 지방의 모든 권한을 이 제후에게 이름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분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봉건 제도에서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제후는 지방을 다스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 제후들도 다 왕의 일가 친척들이잖아. 얘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거야. 형, 삼촌, 왜 너는 중앙을 다스리고 나는 왜 지방으로 가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봉건 제도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들 다 혈연이잖아. 뭘 가지고 올까? 가족적인 질서를 가지고 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가족적인 질서, 우리가 종법 질서라 그러는데, 잘 봐요. 여러분, 집에 첫째 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장남이라 그러고, 이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차남이라 그래. 자, 이 전통적인 유교 질서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 가족 질서 안에서는 장남은 큰아들이니까 어디 있어? 그래, 본가, 원래 집을 지켜야 돼. 이 본가를 종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갓집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장남은 본가, 대를 이어서 본가를 지키지만 그 외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네, 집을 떠나야 돼요. 성장하면 분가합니다. 그죠?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자, 장남이 누구야? 왕이야. 왕은 장남이니까 어딜 다스리고? 중앙을 다스리고. 너희 제후들은 차남에 해당하니까 어디로 가야 한다? 지방으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친족 간의 규범 중요합니다. 종법 질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중앙을 지배하는, 그리고 제후들이 지방으로 가야만 하는 이 봉건 제도를 지탱하는 게 이 가족적인 질서, 직계 적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 간의 가족 질서 규범, 바로 종법 질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왜 네가 장남이야? 야, 왜 네가 장남 역할을 해야 돼? 나도 장남 역할 할 수 있어. 나도 장남 역할 잘할 수 있어. 나도 장남 역할 해서 중앙 다스리고 싶어. 왜 네가 장남 역할을 해야 돼? 할 때 말하는 거야. 왜 내가 장남 역할을 하냐고?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야. 하늘이 나에게 명을 내려줬어. 바로 천명사상. 나는 천명. 이 왕은 하늘의 명으로 천명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릴 의무가 있으니까 내가 장남의 역할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천명을 받은 존재야. 그래서 중국의 왕을 뭐라 불러요? 우리가 천자라 부르잖아. 천명을 받은 자. 이게 천자예요. 그럼 또 의문을 가지죠. 야, 왜 하늘이 너를 선택했어? 왜 천명은 너에게 가는 거야? 왜 네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또 말하는 거지. 왜? 나는 덕이 있으니까. 난 덕으로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이 천명은 누구에게 오는 거야? 덕이 있는 자에게 천명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덕을 가진 존재로서 천명을 받아 장남의 역할로 왕으로서 이 중앙을 다스리고, 너희 제후국은 차남이니까 형인 나에게, 장남인 나에게, 왕인 나에게, 덕으로서 이 나라에 다스리는 천명을 받은 천자인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는 식의 논리를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다 이해했어요. 알겠는데, 그러면요, 왕이 덕을 잃고서 덕으로 나라를 못 다스리고 폭정을 행하면, 덕을 잃으면 하늘이 내려주는 천명도 그 왕을 떠나는 거고, 그럼 왕이 덕을 잃고 천명을 잃으면 그 밑에 있는 제후들도 왕이 될 수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사극 같은 거 봐봐. 이 전통적 유교 문화권에서 늘 그 말하잖아. 왕이 부덕하여 덕을 잃어서, 부덕하여 덕을 잃어서 천명을 잃었다. 이제 그 천명이 내게로 왔다. 내가 이 천명을 계승하여 나라를 바로잡겠다.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이 전통적인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왕조 교체가 일어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선위의 형식을 거치잖아. 그 전에 국가의 왕이 형식적이지만 제가 부덕하여 천명을 잃었으니 천명은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고 옥새를 갖다 바치잖아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찾아서 옥새를 갖다 바쳤잖아. 물론 신하들이 빼고오긴 했지만 선위의 형식적인 이런 선위의 형식을 거치잖아. 이게 다 이런 거야. 자, 정리할게요. 주나라는 여러분들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 토지를 나누어 제후국을 세운다. 봉건 제도를 갖고 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제후로 세워? 가장 믿을 만한 친척, 왕의 일가 친척들을, 혈연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을 제후로 삼아서 지방 분권적인 혈연적인 봉건 제도를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 봉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로서 왜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너희 제후는 지방으로 가야 되냐? 우린 가족 간의
관계니까 직계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친족 사이의 규범인 종법 질서를 갖고 오고 본인이 장남 역할로서 장남 역할 왕으로서 중앙을 다스리는 이유를 천명. 내가 왜 장남인지 알아?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장남의 역할을 한다. 왜 내가 천명 받았냐? 난 뭐가 있다? 덕이 있다. 라는 종법 질서 천명서상 덕치주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제도도 있어요. 감관이라는 걸 파견합니다. 지방에 있는 제후들이 딴짓거리 안 하나 감시하기 위한 감관도 파견하게 돼요. 이거는 이번에 청제교과서에서 15개정 교육과정 때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정전제라는 것도 주나라에서 실시합니다. 이 정전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나누어서 이 가운데 토지는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토지는 농민들이 각자 경작을 하는 거야. 즉 뭐야? 농민들에게 지금 뭘 나눠준 거예요?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한 거야. 그래서 농민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건데 이건 오늘날에 좀 의문점이 남아요. 정말 이런 고대 시대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줄 만큼의 장악력과 행정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거는 실제가 의심받긴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시행했다 그러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는 철기가 보급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으니까 아마 그 친족들 간의 토지 공유 제도 뭐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게 아닐까 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정전제는 농민들에게 어쨌건 국가가 형식적으로나마 토지를 분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념이 남아.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종법, 천명, 덕치, 정전제라고 하는 게 후대 중국 왕조의 약간 이상향, 롤모델 같은 거예요. 이런 가족적인 질서 아래 왕은 천명을 받아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겐 토지를 나누어줘서 나라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이념이 그 이후 왕조에게 계속 넘어와. 특히 토지 분배 이념을 나중에 오면은 균전제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행이 돼요. 어디서? 나중에 배울 북이나 수나라나 당나라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다만 이 혈연적 봉건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뭐죠? 한 몇 세대만 지나도 그 초창기 세대들끼리만 해도 형님, 동생, 삼촌, 조카, 으아 우리는 패밀리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혈연적인 결속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점점점 제후들은 이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남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주나라 왕실이 무너지게 되는 게 이민족의 침입이 옵니다. 항상 이 나라 마지막에는 이상한 왕들이 나오는데 아까 황나라의 마지막 왕 주지웅님, 주왕과 달기가 있었죠. 이 주나라에서는 황나라의 주왕에 걸맞는 또 다른 또라이가 나와. 주나라의 유왕이라는 왕이 있어. 근데 이 왕이 또 여자가 있죠. 포사라고 하는 여자에 푹 빠지는데 이 포사가 완전 어른 미녀야. 웃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왕이 어떻게든 자기 애첩인 포사 웃는 거 한번 보겠다고 서커스도 하고 광대도 하고 뭐 별 짓걸 해도 포사가 웃지 않는 거야. 근데 한번 국가에서 실수로 그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 있죠. 봉화를 울려버린 거야. 이 지방의 제후국들이 왕실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다들 막 지방에 있는 막 장군들, 제후들이 다 군대를 끌고 수도로 온 겁니다. 전하 무사하십니까? 하고 온 거야. 근데 얘들아 미안해. 그거 봉화 실수로 울린 거야. 하니까 군대를 끌고 완전 무장한 이 장군들이 허탈해하는 거죠. 아 뭐야 이러고 허무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포사가 푹 하고 웃은 거야. 어머나 세상에 유왕이 여기 완전 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애첩에 웃는 얼굴 보겠다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 봉화를 막 울리는 거야. 그때마다 포사는 웃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짜로 이민족인 견인족이 쳐들어왔는데 봉화를 울립니다. 근데 이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아이 또 구라치네 이 새끼. 이래가지고 이 견용족이 수도인 나급을 수도인 그 호경을 완전 약탈할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고 오지 않았다 그래. 그래서 이 견용족의 침입으로 수도인 호경이 초토화되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나급으로 옮기는 거야. 정리하면 이 원래 초창기에 호경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누구의 침입으로? 견용족의 침입으로 호경이 파괴가 되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네,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 그래서 동주, 호경의 근거지를 두었던 서주시대와 견용족의 침입 이후에 나급의 수도를 둔 동주시대로 옮기게 되고 이때부터는 주나라는 거의 허수아비입니다. 모든 권위를 잃어버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제후들이 스스로 독자적인 완전히 주나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자신들이 이제 이 중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싸우는데 이게 바로 중국의 기나긴 분열기인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 겐지스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 상나라, 주나라, 특히 이 주나라의 봉건제, 종법, 천명, 덕치주의 정전제의 내용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뒤에 갑골문 여기 나오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은나라, 상나라에서 그 점을 쳐서 그 점의 내용을 기록한 갑골문 여기 그건 제사의식에 사용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나라의 유물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주나라의 혈연적인 봉건제 다시 한번 설명해놨죠. 봉건이란 토지를 나누어 제후국을 세운다는 뜻으로 왕이 제후에게 토지랑 백성을 하사하는 대신 군역과 공납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런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는 서양에서 시행됐는데 서양의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혈연관계, 종법과 예법 이런 것들 알겠죠? 종법, 천명, 덕치, 관간, 정전제 다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 왕실에서 만든 그 봉건제, 당신 너를 이 지역의 제후로 임명하고 토지랑 백성을 너에게 맡긴다. 왕실의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는 이 봉건을 상징하는 유물. 이거는 앞에 있었던 이 청동 그 소치랑 구분해야 돼요. 이 사진. 상나라의 그거랑 이거 구분해야 돼. 아 그리고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상나라나 주나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쨌건 상나라도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점을 쳐가지고 나라 다스리고 지금 주나라도 천명을 받았다 하면 둘 다 결국 하늘의 권위를 빌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이 상나라는 하늘의 뜻을 묻잖아. 왕이랑 정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늘에게 물어 결정하잖아. 근데 하늘의 뜻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늘의 뜻을 물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이미 하늘의 뜻은 정해져 있어. 하늘이 정해놓은 인간의 운명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물어서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올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우리는 물어서 알 수밖에 없는, 물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그런 게 상나라라면 주나라 완전 다르죠. 하늘의 존재가 절대적이긴 하지만 그 하늘이 정해준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맞잖아. 천명이 누구한테 와? 덕 있는 사람에게. 천명은 계속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에 따라서 하늘이 주는 운명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나라 때는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우리가 수능할 수밖에 없다면 주나라 때부터는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늘이 정해주는 운명은 바뀐다 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역사의 발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 곁가지 에게 문명에 대해서 히타이트, 헤브라이, 에게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